때리려고 한 거 아니잖아 이 새끼야. 성범죄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잖아 이 새끼야. 안녕하세요. 뉴스에 없던 진짜 이야기 사건 한 잔의 남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한 잔의 홍태입니다. 남편님, 남편님 변호사 되시려고 공부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하셨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로펌에 대한 그런 환상도 있었을 거고, 변호사가 되기 전에 그 로펌에 대한 이미지들은 어땠어요? 주로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이미지가 컸죠. 멋있는 이제 빌딩에 통창이라고 하죠. 통창 유리창에 이제 변호사 방이 있고, 그리고 뷰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TV에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빈센트는 남편님이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기대와는 달리 굉장히 작았습니다. 처참했습니다. 굉장히 제 생각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고,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손을 안 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무실을 꾸렸던 것 같아요. 손을 안 댈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둘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약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에 공유 오피스였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방, 테이블 2개 놓고 모니터 컴퓨터 딱 2대씩 놓고, 그때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공유 오피스에서 일을 하던 시기에 평상시에 친분이 있었던 유튜브죠, 김원TV의 김원님으로부터 사건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로 이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같이 이제 영상을 틀어봤죠. 영상을 열어봤더니 충격적인 영상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전 국민이 한 번쯤은 다 보셨을 법한 한 남성이 여성을 쫓아와서 돌려차기를 하고 쓰러지는 장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야, 그때 진짜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언론 어떤 커뮤니티 상관없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했던 사건이고, 그리고 방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저희만큼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아니죠. 엄밀하게는 서면에서 일어났던 강간 미수 사건입니다. 이게 강간 미수 사건 하면은 와닿는 느낌부터가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고, 이 범죄의 목적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죄질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언론에서 그동안 너무나 이 사건들을 많이 다뤄주셨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 그 사실관계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하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3가지 과정들이 존재했고, 그것이 강간미수 사건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3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사라진 8분이라고 저희는 명명을 해서 불렀고요. 실제로 이 사라진 8분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바지 DNA,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팩트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소장 변경이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럼 사라진 8분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CCTV 영상을 다 봐서 아시겠지만은 남성이 여성을 뒤따라와서 오피스텔 입구로 들어가서 돌려차기 하는 장면은 우리가 CCTV에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수사기관도 그 당시에 사실 뭐 그 정도로 사람을 세게 발로 차면은 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으니까 당연히 그 행위에, 그 폭력적인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졌겠죠. 그리고 뭐 실신한 피해자를 거의 뭐 밟아서 아예 정신을 없게 만든 다음에 들쳐매고 사실 사라지죠. 그런데 1심 판결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살인미수로 판단을 받았죠. 근데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판결문을 저희가 받아서 읽어봤더니 폭행을 가해서 실신을 시키고 말 그대로 너무나 잔인한 행위를 한 것,
그거에 대한 법적 평가는 있는데 그 뒤에 있던 행위들, 그러니까 피해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닌데 그러면 CCTV에 보이지 않는 장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심 판결에는 그 내용이 쏙 빠져 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참고로 이 사건은 1심까지는 빈센트를 찾아오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2심 과정에서 항소심을 할 때에 사실은 저희한테 찾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1심 판결을 보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들쳐매고 갔던 그 8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참여하게 됐다. 이 말, 간단하게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 사라진 8분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빈센트의 의혹 제기.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CCTV 영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의문이, 가해자는 그러면 이 피해자를 무슨 목적에서 쓰러뜨렸는가, 이게 제일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에 CCTV에서 사라진 그 8분이 그 가해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결정적인 장소가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갔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자, 이제 저희가 이 8분을 이제 엄청나게 저희가 찾아봐야 됐고 진실을 밝혀야 됐어요. 그 과정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든 사건의 실마리는 사실은 현장에 있어요. 많은 사건 사고를 다뤄보면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은 체득한 어떤 지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산으로 저희도 달려가게 됐습니다. 갔죠. 부산의 한 서면에 있는 모 오피스텔로 우리가 찾아갔고요. 동선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어떻게 쫓아왔는지, 그리고 그 입구는 어떠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CCTV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사라진 8분에 해당하는 그 들쳐매고 사라졌던 장소가 과연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장소는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다 현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화면에서 자주 봤던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돌려차기, 거기는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사건 현장의 모습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봤던, 전 국민이 봤던 그 엘리베이터 앞에 CCTV 부분은 말 그대로 오피스텔의 입구에서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층간을 오고 가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앞까지만 비추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들쳐매고 현관 쪽으로 간 게 아니고요. 그 반대편으로 갑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에 도착해서 봤더니 그 반대편은 비상구에 해당하는 그런 비상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입간판이라고 하죠. 사실 뭐 그 오피스텔 자체가 아마 신축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깨끗한 오피스텔이었는데, 뭐냐면 입주자들이 오면 이제 입주자를 안내를 해주는 어떤 이제 표지판 같은 게 입간판으로 이제 서 있었는데, 배너처럼 이렇게 서 있었죠, 이렇게. 공교롭게도 그 CCTV 사각지대의 초입에 그 입간판이 있었었는데,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가 그 입간판 바로 뒤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들쳐매고 CCTV 사각지대로 사라졌다는 거는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딘가 안 보이는 곳으로 가려고 했다가 거기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임시적으로라도 입간판 뒤에서 무언가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사실 가설을 세우고 의심을 했던 거죠. 이 부분은 드러났어요. 우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취재를 왔을 때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주셨는데, 뭐냐면 비상구에서 사실 혈흔이 발견이 됩니다. 분명히 피고인의 손에도 피해자 혈흔이 상당히 묻어 있었을 겁니다. 실신한 사람이 비상구 손잡이를 여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고요. 그렇다면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이 비상구 손잡이를 돌렸다는 것인데, 그 현장에는 피고인 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로 나가려고 했건 뭘 했건 시도는 했다는 거네요. 누군가가 돌렸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마침 그 비상구는
잠겨 있었던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조금씩 우리 가설이 맞아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씩 좁힐 수 있겠죠. 들어갔던 거죠. 근데 제가 하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때 가해자가 그렇게 사각지대로 가고 나서 8분의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근데 부인을 했어요. 특히나 2심에서는 더 강력하게 부인을 했죠. 부인이란 건 뭐였냐면 자기가 거기서 어떤 목적이 있었다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폭행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상반대의 주장을 내놓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피해자의 발견 상태는 어땠나요? 굉장히 사실 우리가 부산 돌려차기 강간 미수 사건이라고 부르게 된 사실 강력한 정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봤더니 피해자의 윗도리는 일단은 올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아랫도리는 바지에 단추가 여러 개 있는 이제 형태의 단추였는데 단추가 풀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가 있었고. 보통 그 여자분들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 청바지 버클 자연적으로 풀리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것도 사실 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제 이제 보도자료가 아니죠. 그 언론에 인터뷰한 이제 영상에 보시면은 정말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근데 마침 그 공판에 갔더니 기자분께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를 그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바지를 제 메모장에다 그려서 설명을 하는 이제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그 청바지의 구체적인 이제 모습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자료 화면으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때부터 빈센트 반 고흐였나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 좀 이렇게 보시면은 뭐 되게 컴팩트하게 그렸습니다. 벨트가 이제 있고 그리고 사선 형태로 그 단추가 채워지도록 되어 있는 청바지예요. 그러한 형태의 청바지는 단추를 누군가가 일부러 풀지 않으면 자연적인 힘으로는 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 재판부의 판단이었어요. 피고인이 이제 항변을 하기로는 그거는 내가 피해자를 들쳐매고 가는 과정 중에 부득이하게 단추가 이제 풀린 것이었다라고 항변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설명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라는 것을 재판부가 이제 감정을 했던 것이 사실 판단 이유에 적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가해자의 주장이 저는 조금 이제 모순된다고 느꼈던 게 저는 뭐 다른 걸 봐서가 아니라 실제 증언하셨던 분들, 그때 최초 목격자 있었죠. 그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분도 증인 출석해서 말씀해 주셨던 게 있었죠. 이분들 뭐라고 증언해 주셨던가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상의는 이미 발견 당시에 올라가 있었던 거고 하의 부분은 특히 이제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져 있는 상태여서 자칫하면은 이제 음모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까지도 내려갔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를 조금 가려줬다라는 것까지도 증언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 목격자는 오히려 채모가 보였다고 진술을 하셨어요. 이제 어쨌든 정확하게 관점은 그 경찰분이랑 목격자랑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죠. 실제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발견 당시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부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사실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가 증인신문을 하면 보통은 이제 검사 측의 주신문과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줄을 이루는 형태의 증인신문을 많이 보는데 그날은 워낙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들도 질문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그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에 피해자의 옷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의 증언과 그리고 그 현장에서 최초로 발견했던 목격자의 증언이 일치하는 게 맞는가, 다르게 진술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거짓말을 누군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증언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 장면을 보았던 위치가 서로 상이했기 때문에 그 앵글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교차 검증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면밀하게 증언을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버클이 자연적으로 풀리진 않을 거고 팬티가 또 안 보였거든요. 안 보였다는 게 보통 바지 버클이 풀리면 팬티가 보이는 게 정상이죠. 근데 팬티가 안 보였고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저희가 세운 가설대로 가해자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라진 8분에 이어서 청바지 DNA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땠을까요? 그 의혹 제기가 사실 이제는 이 정도 가설에 검증이 됐으면은 자연스럽게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애초에 가졌던 의문, 그 문제의 출발점, 이 범행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했고 저희는 단순히 이거를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이제는 목적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 너 그냥 때리려고 한 거 아니잖아 이 새끼야. 적어도 성범죄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잖아 이 새끼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뭐 의견서 또는 다른 어떤 변론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주장했던 건데 청바지 DNA를 이제 감식하는 과정도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렇죠. 이제는 성범죄 목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강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에 주력을 하게 됐습니다. 성범죄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사실 DNA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DNA가 이 사건에서 나온다고 하면 저희는 이 사건은 빼박 성범죄가 연루된 강간 미수 사건이 되리라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DNA가 관련된 수사 기록, 증거 기록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봤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DNA에 대한 판단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궁금했죠.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포인트였어요. 뭐냐면 DNA 채취를 수사기관에서 안 한 것은 아니에요. 했어요. 근데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DNA를 채취를 했던 그 부위가 우리 속옷의 그 라인 부분 위쪽에 있는 라인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은 채취를 했더라고요. 그래 놓고 DNA가 거기 나온 거는 내가 들쳐매는 과정에서 부득이에 나온 거였다 라고 해서 1심 과정에서는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야, 그럼 오히려 가해자 입장에서는 DNA 검사를 안 한 건 아니니까 오히려 항소심에서는 더 줄어들 수 있겠다는 예상도 했겠네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DNA 검사 결과가 본인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또는 1심 과정에서 빌미를 제공했잖아요. 그 부분까지만 DNA가 나왔다라는 거를 가해자 쪽에 하나의 어떤 먹이를 던져준 거예요.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논리를.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너무 이상한 거죠. 왜 도대체 DNA 검사를 채취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더 깊숙한 곳, 그 더 안 보이는 곳까지 DNA 채취를 했어야 그리고 그 결과도 깨끗하게 나왔다고 했을 때여야만 그래야 가해자의 논리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채취를 제대로 한 것이 없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DNA 채취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 다시 해볼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항소심에서는 DNA 전면 재감정을 명령을 했던 거죠. 아, 이럴 수가 있나. 이 채널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모 유튜버가 신상 정보를 사적 제재로서 공개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사실 소름 돋는 순간이었어요.